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바쁜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예정이 돼 있고요. 오후에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변론 준비 기일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구속 취소 신문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의 부당성을 직접 얘기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기일이 동시에 진행되죠. 예. 공판 준비기일에는 본래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 구속 취소 신문기일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하기로 그렇게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일관된 방향이죠. 그동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본인이 결국에는 출석을 해서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것은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구속이 이미 위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상세하게 구속이 왜 위법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네. 구속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혹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청구가 취소가 받아들이지 않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검찰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어떤 시간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월 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인데 구속 적부심 때문에 하루가 간다 하더라도 1월 25일 날 만료가 됐다라는 예. 이런 주장인 거고 결국에 검찰 같은 경우는 27일인데 어쨌든 시간에 대한 어떤 계산의 싸움인데 저는 아무래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3시에 열리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있었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1시간 반여 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당연히 관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선고 시점이 언제로 잡히느냐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고 결과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인용은 없을 걸로 봅니다. 저는. 예. 다만 이게 전부 기각이냐 아니면 일부는 각하되고 나머지가 기각이냐 이것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했을 때 그 의결 정족수가 전체에 대해서 200명이냐 아니면은 국무총리 재직 시절에 탄핵 사유는 151명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에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200명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판단에 따라서는 전체를 기각하거나 또는 국무총리 시절에 대해서는 151명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200명인데 200명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각하하거나 이 결론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의심이 있다라는 그런 중론이 형성되어 있다면 예. 증인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한 기일 만에 종결하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오늘 변론 기일에서는 계엄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그 계엄 국무회의가 절차적 또 형식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오늘 변론 기일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 이어갈 것으로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라는 것은 계엄을 선포한 이 절차의 정당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요건이 됐었느냐. 예. 그리고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 그리고 뭐 간담회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서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 본인이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야당의 일종 어떤 폭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것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유리한 어떤 증언은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변론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메모를 놓고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투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네. 22시 58분에 공관 공투의 사항과 23시 06분에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100가지 종류로 그야말로 카멜레온처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그 여인영 전 사령관과의 통화가 이뤄진 곳이 관저 공터가 아니라 집무실이라고 당시에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와서 했던 진술을 정정을 한 건데 이게 국정원 CCTV 기록을 보면은 이 바뀐 진술도 CCTV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게 홍장원 전 차장이 CCTV를 다 공개를 하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발언들이 사실임이 입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왔었는데 CCTV 기록과 자신의 지금 진술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간에 계엄 선포 당일에 야간에 통화는 3번 이루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두 번째와 세 번째가는 통화 시각 간격이 1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은 아마도 공관에서 국정원 본인의 집무실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동선 그리고 메모를 받아 적은 그 정확한 시각과 장소에 관해서 기억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다만 이것은 3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째로 그 메모 자체에 얼마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가와 그리고 두 번째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증명력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 세 번째로 정치인 체포조 내지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 없었다고 볼 것인가. 이것은 각각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에 관해서 그 작성 경위, 시각, 장소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아서 그 증명력이 부정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메모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또 방첩사령관과 다른 인물들 간의 통화 시각 및 경위에 비춰볼 때 신빙할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홍장원 차장이 오후 5시부터 헌재에서 또 증인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 경과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논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가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게 결정적인 거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이 메모의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흔들렸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방첩사가 국정원에게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위치 추적을 했다는 것은 요청을 했다는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차장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체포하냐, 2명이 체포하냐, 3명이 체포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차장을 100번 양보해서 그냥 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진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사항은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어쨌든 본질과 다소 약간 부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바뀐 거를 두고 신빙성을 어떻게 파고들려고 하는 변론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본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 기일에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핵심 증인이죠.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증언대에 섭니다. 이 조지호 청장은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해서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놓고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하기로 지금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조서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체포에 관해서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지금 형사재판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본인은 지시가 있었지만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일종의 항명을 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입장을 만약에 일관되게 관철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시는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를 전제로 할 때 있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조지호 청장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의 준비와 논리적 치밀함이 요구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형사재판에서의 진술 취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진술이 오늘 변론 기일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말을 하고 있고 앞서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도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검찰에서 비슷한 내용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수방사에서 정치인을 체포해가지고 오면 구금시설까지도 준비를 하려고 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조지호 청장 한 명의 증언 그리고 홍장원의 한 명의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어떤 또 각기 다른 어떤 사정기관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일치하고 이게 대통령의 체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탄핵을 하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국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과는 다소 다른 방향의 얘기들을 변론기일에 나와서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물론 저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분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어떤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0차 변론 기일을 앞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그러한 주장은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한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탄핵 심판 불복 우려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적법한 진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절차의 적정한 진행을 촉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적법과 적정은 좀 다른 개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2번씩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절차의 진행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그것을 영상으로 보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특히나 지금 증인신문에 관해서 그동안에는 주신문, 반대신문 각각 30분씩 그리고 재반대신문이나 재주신문을 하더라도 각각 15분씩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45분이잖아요. 이게 오늘은 그나마 조금 늘어서 60분씩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동안의 피청구인 대리인이 충분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절차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적정을 확보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도 보입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하고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절차 진행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각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 일각에서 거론됐던 조기 하야설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야당에서 하야설을 제기한 게 아니라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먼저 본인의 임기와 전국 안정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도 조갑재 전 편집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조기 하야설에 대한 출발지는 민주당이 아니라 저는 보수 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보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기 하야를 하시면 어쨌든 이런 비상계엄에 관련돼서 본인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동정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조기 대선에서 국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런 하야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최근에 이 하겠다는 결심 중대한 결심이라는 단어에서 또 이 하야설이 연결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조기 하야와는 상관이 없고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다 이렇게 사퇴를 해버리는 재판 지연의 일종의 전략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규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체성이 좀 바뀌는 건가요? 자주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중앙 공략이 아니라 후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그만합시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만 해도 이 정체성을 잃고 포지션을 중도로 이동하면 불신을 산다면서 이 중도 코스프레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말을 했던 거를 본인도 모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이런 종류의 평론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장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는 중도 보수라고 했지만 오늘은 또 내가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정말로 중도 보수인 줄 안다. 또는 나는 원래 본래 진보지 절대로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꺼려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수도 없는 말바꾸기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포기하기로 했다가 본인의 2차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비례정당 그리고 금투세, 주 52시간 예외 문제, 또 지역화폐와 25만 원 살포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인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규정했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본래도 득표를 위해서는 일관성 없이 말을 해오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중도 보수 발언을 두고 당 내뿐만이 아니라 비명계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들이 모인 그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의 취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 너무 강성 보수로 간 것이 아니냐를 지적을 하려고 하던 차에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 말에서 이 보수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또 민주당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불편한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너무 극보수로 간 것이 아니라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수라는 단어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어쨌든 화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좀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요. 사실 이 지역주의 정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를 두고
두고 우리가 보수와 진보로 포장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토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리 정립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검사 사칭에 이은 보수 사칭이라면서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가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말이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소구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것이 정치인의 행동, 행보, 그동안의 걸어온 이력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과 몸이 붙어 있어야만 그것이 호소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소구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수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존속을 중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그 12월 3일 계엄의 밤에도 어떻게 행동했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국회 풀숲에 숨어 있었고, 그다음에 2명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숨어 있으면서 148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자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수의 자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의 중도 보수를 하고 싶으시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오셔도 아마 진정한 보수라는 취급은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중도 보수라는 표현을 못 박으면서 일부 개혁 성향이 강한 민주당 전통 지지층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이제 정치 논리로 좀 따져본다면 집토끼냐 산토끼냐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집토끼는 결집을 시키고 산토끼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도 보수층에 저는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친시장주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였던 것은 친시장이 아니라 친기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친부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 논란이 있으면서 차차 이 논리를 좀 정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